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멀리 한국에 계신 전인범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전 장군님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육사 출신이시고 이기자 사단장 하셨죠. 특전사령관 하셨고 중장으로 예편을 하셔서 지금 또 한국과 미국 간의 그런 교류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한국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외에도 좀 많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한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바이든 시대의 한미 동맹과 우리의 역할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미국 사회 그리고 또 한국 군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을 하셨고 또 미군 쪽하고 연합사령관 쪽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미군과의 관계도 상당히 돈독하시고 영어 실력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군 관련 쪽 인사들과도 아주 친분이 두터우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얼마 전에 끝났던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 장군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몇 시간 안 지났지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우려했던 것들은 이제 접어두고 특히 그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받는 그런 행사를 했고 또 그 한국전 Remembrance Wall, 기억의 벽을 이번에 새로 착공하는 그런 기념식도 가졌고 그런 그 행사들을 통해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측에서는 나름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후 변화라든지 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이런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중국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라 그런 문제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나름대로 미 측에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 쪽에서는 그 백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뭐 제약회사들한테 주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백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그래도 그나마 그 미군들하고 군사적 동맹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에게 55만 명에 해당하는 우리 국군에 해당하는 백신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지만 하여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서는 대북 관계에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했던 것 같은데 원칙적인 면에서는 뭐 긍정적입니다만 그 대북 정책에 물꼬를 틀 정도의 어떤 획기적인 것은 아직도 북한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재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킴 대북 그 스페셜 안보이가 이번에 이제 지명이 돼서 대북 관계에 이제 주무관이 생겼으니까 어떤 좋은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는데 역시 북한이 이제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행동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많이 아까 백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한국 정부가 가면서 기업인들이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44조 원 정도 되는 투자 약속을 해주고 온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 비용을 들인 것 치고는 좀 얻은 게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장군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얄팍하게 뭐 돈 주고, 그런 걸 주는 그런 형식은 아닌 것 같고, 이 백신 문제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여러 가지 그 제약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은 관계로 해서
미국 정부에서 설사 백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제3국에 제공해 줄 수 없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건데, 그렇지만 현재 그 백신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공동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하고 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이 어떤 그 백신에 대한 협업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고 또 우리 지금 현재는 여기가 백신이 부족하니까 백신이 당장 못 온 거에 대해서는 좀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통해서 브라질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백신은 사실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먼저 100% 접종을 한 뒤에 나중에 해외로 내보내자 이런 이야기가 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오바마 행정부 3.0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다시 오바마 시대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우리가 단정하기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오바마 행정부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 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통상 이런 공언들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 성과를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대화를 하자, 외교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그 단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취지인데, 북한이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협상을 잘 하면 한반도의 평화에 좀 기여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북한이야말로 오바마 시대와 같은 그런 행태, 즉 거짓말이나 하고 그 뒤로 핵가발이나 더 하고 또 공격 능력이나 제고시키고 그러다가는 아직도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봐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가졌던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같이 만났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시기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정식으로 초대를 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응할 것처럼 지금 얘기한 것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만약에 한국을 방문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김정은 위원장과도 무슨 회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저희가 가져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좋아도 소용이 없고 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어떤 행동, 어떤 그 결과가 조금이라도 좀 있어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말 너그럽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사실은 기회를 굉장히 준 겁니다. 그 조건 없이 만나줘서 얘기도 들어보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야,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계획하러 길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기회가 정말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했으니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너그러운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저희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북한 관계는 좀 계속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로이드 오스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온 이후로 연합훈련, 지금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동맹군이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연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유사시에. 그런데 로이드 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합훈련 형태 괜찮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축소된 연합훈련 이 상태로 유지해도 지금 한반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우선 로이드 장관께서 현재 이렇게 축소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도 취지는 그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라면 현재와 같이 훈련을 하면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거는 달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가 진척되기 위해서 북한이 하도 연합훈련이 뭐 도발적이고 북침 훈련이고 뭐 이러니까 자기네가 이것만 없으면 뭐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통 큰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무도한테도 얘기 안 하고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리저리 머리를 짜내면서 최소한의 훈련 목표가 달성되도록 이제 했는데, 옛날 같은 그런 훈련을 안 함으로써 어떻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3년씩이나 이렇게 했는데 별다른 북한의 어떤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안 보인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때는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훈련이 내용이 전에는 기동훈련, 그러니까 야외 기동훈련이 FTX, Field Training Exercise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무장한 군인들이 뭐 미국에서 날아가고 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상륙작전도 하고 막 이러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참모훈련, 통상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훈련이 있는데, 이런 두 훈련을 지금 이 컴퓨터 훈련도 이 규모가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단계로 컴퓨터 훈련만이라도 규모를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또 그 다음에는 뭐 야외 기동 훈련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훈련 연습하는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가, 시나리오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 내용을 좀 조정을 해서 오해받을 그런 시나리오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제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 훈련 내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합연습을 축소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훈련, 이게 예전에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게 이른바 코피 작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배제하면서도 창의적인 방법의 새로운 훈련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시 잠깐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는 코피 작전 같은 거를 연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거는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참수 작전 같은 것도 우리는 연습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경우 저희들이 지금 살면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만약에 지금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북한을 상당히 많이 밖으로 끌어냈던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걸 저희가 인정을 해서, 과연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에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장군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물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 말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조금 대통령답지 못해서 그랬지만 어떤 것들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그 진취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영향력이 아직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비록 그 말씀이나 이런 거는 좀 경솔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맞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을 얻고 어떤 역할이나 또는 영향력은 분명히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미국 내의 현재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민주당이 있는 또 심지어는 뭐 저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많은 그 반대파를 직면하고 계셔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크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요번에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공동성명 발표하는 그 과정에 성킴 전 대사를 지금 이제 북한의 특사로 임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성킴 특사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성김 대사께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대사직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말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을 그 어느 외국 사람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께서 뭐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과연 협상 테이블로 나오느냐, 또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진정성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옛날처럼 때나 쓰고 그 시간 끌기 하고 뭐 하나 받아내고 그냥 또 그 약속을 어기고 이런 행태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 절차와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성김 대사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시죠? 네네네. 예. 이 송영길 의원이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북한한테 잘해주는 것을 활용을 잘 하면은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요소로 이 북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북한한테 잘해줘서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장군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굉장히 그 고난도의 얘기인데요. 자, 북한하고 미국하고 동맹이 아니라 친구가 됐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하고 관계가 정상화돼서 현재 중국한테 의존해 있는 그런 경제적인 관계나 이런 게 해방이 되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 미국도 싫어하지만 중국은 더 싫어한다. 이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북한이 이제는 중국의 그 아주 위협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오히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북한의 인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서 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어떤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게 어떤 형식이든지 그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것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남겨져 있어요. 그거를 선행해서 조치를 하고 근데 예를 들면 북한에다가
지금 우리가 북한의 최하위 소위 말하는 북한의 성분제도 하에 적대계층이라는 분들이 약 2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아주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풀어주면 우리가 북한 전 지역에 도로를 깔아주겠다. 이거 못 해주려고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뭐 몇 조 원이 들더라도 우리가 해주겠다. 미국도 아마 제가 보기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 그런 속에서 이제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도 설치하고 북한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도 설치하고 뭐 대표부를 설치하고 무슨 대사관도 설치하고 이러한 관계를 개선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송영길 현재 대표께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렸잖아요, 북한에서. 저희는 그 장면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 대화를 끊는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연락사무소 자체를 폭발을 시켜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야,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좀 잘못 정책을 펼친 것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서, 좀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대화는 가능성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데 굴종적인 입장에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는 한은 의미 있는 만남이나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다가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의 선의를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북한도 그런 선의를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행태는 정말 요즘 세상에서는 보기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봐서도 폭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옆 건물까지 유리창까지 다 깨는 폭발을 하려면 좀 아주 기술적으로 다다닥 터뜨려야지. 그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멘탈 수준도 그렇고 기술적인 수준도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래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한 목소리 내가지고 그나마 그 사람들이 그때 왜 병력을 재배치하겠다 어쩌고저쩌고 협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안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해줘가지고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강력한 그런 어떤 뒷심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게 북한도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쿼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호주, 이렇게 인도까지. 근데 이 쿼드에 한국이 가담을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나빠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가 상당히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만 참여하면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쿼드에 가담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장군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난처한 입장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쿼드뿐만 아니라 요번에 정상회담에서도 보시면 여러 분야의 협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온실가스 문제, 탄소, 그 다음에 공급망, 여러 가지 5G, 6G 이런 기술
교류, 협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쿼드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미국하고 중국을 보면 아무리 중국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이런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생존의 문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라기보다도 중국하고 그 외의 나라들의 EU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인상을 미국 사람들한테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중국한테는 오히려 모호성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도 우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드 때처럼 우리한테 경제적인 어떤 제재를 가거나 그래 봤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불쾌감만 주지 그 옛날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쿼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게 새로운 나토, 동양의 나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 외에 뭐 대해적 이런 문제라든지 뭐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우리가 개입을 참여를 해서 쿼드 플러스라고 뭐 말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런 교류를 미국하고 또 미국 외에 EU 그 외에 많은 나라들하고 이렇게 공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뭐 쿼드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그 나라들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하고 미국 간에 서로 주고받는 교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쿼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긴밀한 뭐 한미 동맹은 워낙 튼튼한 바이든 대통령 표현대로 철통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 미주 사회에 있는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미국의 역할도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정서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미주 동포들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돕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팩트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 팩트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국민들 중에 약 30-40%가 한국이 무임승차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또 미국 사람들의 장점은 우리가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금방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팩트를 근거로 해서 잘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 이제 가신 만큼 미국의 한인으로서 단결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으시고 또 못마땅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있는 고국 동포들이 미국 사람들의 이해와 또 그들의 지지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전선에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우리 이런 나라 사정들을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 동포사회가 무엇보다도 좀 단결이 돼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단결을 해야 되는데 이 단결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어서 어쨌든 노력은 저희가 많이 해야 되겠고요.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 내용 중에 보니까 미사일을 좀 해제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내용이 사실 잘 모르고 있어서요. 미사일 통제 지침이 해제가 됐는데 영어로는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이라고) 합니다. 1979년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은 미사일의, 특히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통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우리나라를 제안을 하다가 이게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00km까지 우리가 탄도 미사일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그것마저도 이제 다 해제가 돼서 이제 앞으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은 800km는 물론이고 2000km, 3000km까지의 그런 탄도 미사일, 필요하다면 대륙간 탄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인공위성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손으로 만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었군요. 혹시 바이든 시대 이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혹시 따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정상회담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정치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었지만 좋지 못한 면이 있었다면은 그냥 말이 좀 함부로 하고 행동도 좀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뭐라 그럴까 품이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외교적인 것, 또 외교관들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잘 믿지를 않고 그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전문 외교관들의 그런 의견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또 특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시면 본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내 참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도와줘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참모들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1년도 지금 안 남은 상태이죠. 근데 한국의 정권이 바뀌게 될 텐데 물론 이제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한다고 하면 그럼 괜찮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놓치고 이 보수 정당에서 한국이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간의 관계가 계속 지금처럼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새 정부가 뭐 보수가 됐든 민주가 됐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느 관계든지 뭐 100% 좋은 관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의 진보 정부는 일단 이런 이견들이 있으면 그 이견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더 악화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이게 표면에 안 나타나서 그런데 표면에 나타날 때 되면은 이미 늦는 거죠. 반면에 또 보수 정부들은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문제를 덮어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답답하다. 결국은 그 손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다 본다는 게 제 아주 안타까운데 앞으로 누가 정책을 하게 되든 좀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사람들하고 차분히 앉아서 소통, 솔직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만이 앞으로 우리가 정말 발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러한 솔직한 대화는 미국하고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는 그런 솔직한 대화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얘기해 주시고 또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실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요. 아틀란타에 제가 한 7개월 있었는데, 네. 거기 생활이 아주 즐거웠고, 제가 만난 교민 여러분들 다 참 저한테 잘해주셔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시 한번 가서 우리 한인 거기 분들도 인사도 드리고, 거기 사귀었던 미국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님.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직접 뵐 날 있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즐겁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